델웨이 부인을 놀라게 하고 미스 핌을 창가로 달려가게 하여 변명까지 하게 한 그 맹렬한 폭발 소리는 멀베리 꽃집 창문 바로 맞은편 인도 가장자리에 정차한 자동차에서 났다. 행인들은 물론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비둘기 빛깔 쿠션에 몸을 기댄 어느 지위 높인 양반의 얼굴이 얼핏 사람들 눈에 띄었다. 그러나 한 남자의 손이 곧 블라인드를 내렸다. 이제는 비둘기 빛깔의 네모진 차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소문은 이내 곧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하여 본드가 중심으로부터 이쪽 옥스포드가에 이르는 한편 저쪽 애트킨슨 향수 판매점까지 퍼졌다.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소리도 없이 구름인 양 날색의 언덕너머로 장막이 들이오도 퍼져나가선 느닷없이 시커멓게 소리 없이 끼어드는 구름처럼 조금 전까지도 몹시 혼란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뒤덮어 놓고 말더니 이제 신비스러운 날개가 그들의 얼굴을 씻어갔다. 그들은 위험 있는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그들의 경건한 정신은 눈가림을 당하고 입은 딱 벌린 채 서 있었다. 그러나 아까 보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황태자의 얼굴, 황후의 얼굴, 아니면 수상의 얼굴일까? 대체 누구의 얼굴일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팔뚝에 납관을 둘둘 말고 선 에드가 위트기스가 큰 소리로, 물론 장난조로 소리 질렀다. 수상나리의 차지 뭐요? 셉티머스 우어렌 스미스는 그냥 지나치기 힘들던 차에 그 말을 들었다. 셉티머스 우어렌 스미스는 30세나 되었을까? 창백한 얼굴에 매부리 코를 하고 있었는데 갈색 구두에 낡아 빠진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엷은 갈색 눈에는 불안의 빛이 감돌고 있어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까지도 불안스럽게 만들었다. 세계는 마침내 채찍을 쳐든 것이다. 이 채찍은 대체 어디로 떨어질 것인가? 모든 것이 정지되어 갔다. 자동차 엔진 소리는 불규칙하게 온몸을 구석구석 두드리는 맥박 소리같이 들렸다. 자동차는 멀베리 꽃집의 진열장 바로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햇볕은 유난히 따가웠다. 버스 꼭대기 칸에 타고 있던 늙은 부인네들은 검은 양산을 펴들었다. 이었고 여기선 초록 양산이, 저기선 빨간 양산이 여기저기서 작은 소리를 내며 피어졌다. 델루웨이 부인은 스위트피를 하나를 안고 창가로 와서 다소 홍조된 얼굴을 찌푸리며 뭔가 하고 밖을 내다보았다. 모두들 그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셉티머스도 바라보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년들은 얼른 뛰어내렸다. 차들이 밀렸다. 그러나 그 자동차는 블라인드를 내린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런데 저 블라인드 위에 나무 같은 무슨 기묘한 무늬가 있다고 셉티머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눈앞에서 하나의 중심으로 서서히 끌려 들어오는 이 광경이 그는 무서워졌다. 뭔가 무서운 것이 그의 표면에까지 나타나 이제 곧 확 타오를 것만 같았다. 천지가 요동함이 흔들려서 느닷없이 불바다가 될 것만 같았다. 그는 자기가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저렇게 이쪽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는 지금 이렇게 차도 위에 뿌리 박고 육중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체 무슨 목적일까? 여보, 우리 가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몸집이 작고 버들잎 모양의 뾰족한 얼굴에 눈만 커다란 그녀는 이탈리아 태생이었다. 그러나 루크레치아 자신도 이 자동차와 블라인드 위 저 나무 같은 무늬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안에 여왕이 타고 계실까? 여왕께서 뭘 사러 나오셨나? 그녀는 생각했다. 운전수는 무엇인가를 열고 무엇인가 돌려보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닫고 하더니 다시 운전대로 올라앉았다. 어서 가요. 루크레치아가 다시 재촉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 내외는 약 4, 5년 전에 결혼한 사이인데 남편은 깜짝 놀란 듯이 펄쩍 뛰며 알았어 하고 성난 듯이 말했다. 마치 아내가 무슨 회방이라도 한 듯이. 남들이 보겠구먼. 남들이 눈치채겠구먼. 그녀는 자동차에 눈이 팔린 군중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영국인들, 자식들. 말이며 부럽게 여겨지는 의복 등등을 구비하고 있는 영국인들. 이제는 한낱 군중에 불과하지 않는가. 셉티머스가 자살해 버리겠다고 말한 때문 아닌가. 참 끔찍스러운 말이지. 남들이 그 말을 들었으면 어찌하나. 그녀는 군중을 바라보았다. 사람 살려요, 사람. 이렇게 그녀는 푸죽간집 아들이건 아낙네건 붙들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 사람 살려요. 지난 가을만 하더라도 그녀와 남편은 지금의 이 외투를 함께 두르고 강가의 두기에 서 있었다. 그때 그녀는 묵묵히 신문만 들여다보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신문을 잡아채고는
어떤 노인이 빤히 보고 있는데도 깔깔대며 웃었다. 그러나 사람은 실패를 감추려고 한다. 그녀는 남편을 어디 공원 같은 데로 데려가야만 했다. 자, 이젠 건너가요. 그녀는 재촉했다. 남편의 팔은 아무 감각도 없었지만 그녀는 자기가 남편의 팔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순진하고 충동적이며 겨우 24살밖에 안 되는 그녀는 영국에 친지 하나 없는데도 남편을 따라 고국 이탈리아를 버리고 이곳으로 건너왔던 것이다. 이러한 자기에게 남편은 한쪽의 뼈다귀밖에 아닌 그의 팔을 내밀어 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자동차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일종의 수수께끼를 아는 채 피카딜리 쪽을 향해 여전히 사람들의 주시 속에 달려갔다. 여왕인지 황태자인지 수상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길 양쪽에 그대로 늘어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다같이 깊은 숭배의 표정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분의 얼굴을 잠깐이라도 힐끗 훔쳐본 사람은 오직 3사람밖에 없었다. 이제는 성별조차도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 지체 높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이 지체 높은 양반은 사람 눈을 피하여 본드가를 지나가 버린 것이다. 군중들이 손만 내밀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 이 군중들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국의 국왕과 국가의 영구한 상징과 말이라도 건넬 수 있을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실은 후일 시간의 파편들을 골라내는 고고학자들에게나 알려지게 될지도 모른다. 글쎄, 런던의 거리가 한껏 잡초가 자란 길이 되고 또 이 수요일 아침 보도를 분주하게 왕래하는 이 사람들이 죄다 흙 속에 파묻혀 몇 개의 결혼반지와 충치 대신 해는 무수한 금리와 뒤섞인 뼈다귀가 되어버릴 때가 되면 말이다. 그때가 되면 자동차 안의 얼굴이 과연 누구의 얼굴이었는지 알지도 모른다. 아마 여왕이실 거야. 델로웨이 부인은 벌메리 꽃집에서 꽃을 들고 나오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자동차가 블라인드를 내린 채 걸어가듯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 동안 그녀는 햇빛이 쏟아져 비쳐드는 이 꽃집 앞에서 무척 위험 있는 표정을 하고 잠시 서 있었다. 여왕께서 어떤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 아니면 어떤 바자회 개회식장이라도 가시는 것이라고 클레리사는 생각했다. 낮의 이 시간치고는 보기 드문 혼잡이었다. 로즈나 에스컷이나 헐랑햄이나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녀는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길이 막혔으니 말이다. 영국의 중간 계급들이 침이나 우산을 들고 이런 날씨에 모피까지 두르고 버스 착간에 비스듬히 앉아들 있는 폼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게 보이던지 어디다 비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여왕까지도 지체되고 있었다. 여왕이 지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클레리사는 부르카가 이쪽에서 길이 막힌 채 그냥 서 있었다. 차를 사이에 두고 존 비커스트 경과 늙은 판사는 반대편 보도에 서 있었다. 그런데 이 조은경은 수년 동안 엄격한 판결을 내린다고 알려진 분으로 옷차림이 화려한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때 운전사가 몸을 약간 비스듬히 기대며 교통순경에 먹으라고 이야기하며 무언가를 내보였다. 그러자 순경은 경례를 붙이고 나서 팔을 번쩍 들고 고갯짓을 해가며 버스를 한쪽으로 비키게 했다. 이제 자동차는 그 사이를 빠져나갔다. 천천히 소리 없이 제갈길로 굴러나갔다. 클레리사는 이렇게 추측했다. 물론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인가 희고 마력을 지닌 둥근 물건,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는 원판을 운전사가 손에 쥔 것을 보았다. 여왕의 이름일까? 황태자의 이름일까? 아니면 수상의 이름일까? 차는 광채를 발산하면서 길을 태우듯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 클레리사는 차가 점점 작아져 마침내 사라져버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오늘 밤 버킹엄 궁전 파티에서 휘황찬란하게 빛날 것 아닌가. 샹들리에며 번쩍거리는 별들, 떡갈나무 잎을 단 떡 벌어진 가슴팍들, 휴 위트 브레너나 그의 동료들, 영국의 신사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리고 클레리사도 파티를 열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녀는 다소 허리를 쭉 펴봤다. 오늘 저녁 파티에 손님들을 맞아들일 때는 계단 맨 꼭대기에서 이런 자세로 서 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자동차는 지나가 버렸으나 미시한 파문은 아직도 남아서 본드가 양쪽에 늘어선 장갑 가게들이며 모자 가게들이며 양복점 사이로 번져가고 있었다. 30초 동안 모든 사람의 머리는 같은 방향 창 쪽을 향하고 있었다. 장갑 한 켤레를 고르려고 발꿈치까지 닿는 것으로 할까? 더 긴 것으로 할까? 빛깔은 레몬색이 어떨까? 혹은 연한 회색이 어떨까? 부인네들은 망설이며 서 있었다. 그런데 차가 지나가 버렸다는 말이 떨어지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 하나하나는 어찌나 미미하든지 중국에서 일어난 지진까지도 전할 수 있다는 계기를 가지고도 그 진동을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전체로는 어마어마한 것이 되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했다. 모두 모자가게와 양복점에서 낯선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전사자며 국기며 제국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으니 말이다. 뒷골목 어느 주점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식민지 사람이 현 왕실 윈저 가문을 못 오겠다는 시비가 일어나 술잔이 부서지는 일대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 소문은 또 묘하게도 결혼식 때 사용할 순백 리본이 달린 흰 속옷을 사고 있던 소녀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아까 지나간 그 자동차가 일으킨 표면적인 동료가 가라앉으면서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이 무엇인가를 건드려 놓은 것이다. 그 자동차는 피카딜리가를 가로질러 세인트 제임스가로 돌아섰다. 키가 큰 남자들, 건강하게 생긴 남자들, 연미복에 흰 셔츠를 매끈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뒤로 빗어넘긴 남자들, 이들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코트 자락 밑에 뒷짐을 지고 튀어나온 창가에 서서 내다보고들 있었다. 지금 고귀한 양반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불멸의 존재가 발산하는 하얀 광채가 그들을 엄습했다. 그것이 클레리사 델러웨이를 엄습한 것처럼 곧 이들은 허리를 펴고 뒷짐진 손을 풀었다. 이제는 조상들을 본받아 군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대포 아가리 속으로라도 당장에 뛰어들 자세였다. 조상들의 흰 흉상과 테틀러 잡지 몇 건과 탄산수평들이 널려있는 채 뒤쪽에 놓여있는 작은 탁자들까지도 이를 실증하는 듯 싶으며 물결치는 밀밭과 영국의 대저택들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또는 회랑의 벽에 부딪힌 단 하나의 가냘픈 소리가 전 사원의 위력으로 쩡쩡 울려 퍼지듯이 그 자동차의 미약한 바퀴 소리는 크게 대울리는 것만 같았다. 쇼를 두리고 꽃을 든 채 보도에 서 있던 몰 프레트는 그 귀한 청년의 건강을 축복하여 황태자가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관로 속에 되어 있네요. 그 귀한 청년의 건강을 축복하여 맥주 한 병 값이라도 장미 한 다발이라도 세인트 제임스가에 던지고 싶었다. 가난이야 어찌되든 간에 하는 마음과 들뜬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그러나 순경이 자기를 지켜보는 바람에 아일랜드 태생의 그 늙은 부인의 충성은 풀이 죽고 말았다. 세인트 제임스 궁전의 보초가 경례를 했다. 알렉산드라 왕비의 호위관도 경례를 했다. 한편 버킹엄 궁전 철문 앞에는 작은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외 없이 가난한 이 군중들은 우두커니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국기가 풀럭이는 궁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석대 위에 소선듯 서 있는 빅토리아 여왕의 동상을 바라보며 청청이 흘러내리는 물과 제라늄 꽃밭을 감탄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멜가를 구경삼아 드라이브하는 평민들의 맨 처음 자동차에 대하여 공연히 흠모의 정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잇따라 차들이 지나가는 동안 이제는 흠모의 정을 낭비하지 말아야겠다고 스스로 정신들을 차리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소문은 그들의 혈관을 부풀리고 갖가지 생각에 다리의 신경이 떨리고 있었다. 왕족이 이쪽을 바라보고 계시다. 여왕께서 고개를 숙이신다. 황태자가 경례를 하신다. 등등의 갖가지 생각에 말이다. 신의 은총으로 역대 국왕들이 누린 궁중의 생활, 시종 무관들의 깊이 무릎 굽혀 인사하는 모습, 여왕께서 전에 가지고 계셨다는 인형의 집, 영국인과 결혼한 메리 공주, 황태자, 이들에 대한 생각은 그칠 줄을 몰랐다. 그런데 황태자는 조부와 에드워드 7세를 닮았다고들 하는데 몸집이 조부보다는 훨씬 더 날씬했다. 황태자는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서 살고 계시다. 그러나 어머니께 아침 문안 오실지도 모른다. 세르 블레철리는 아이를 팔에 안고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피미리코에 있는 자기 집 난로가에서 하던 버릇대로 발을 움직이면서도 그녀의 눈은 줄곧 멜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 에밀리 코츠는 궁전의 유리창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을 수없이 많은 시녀들, 수없이 많은 침실들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있었다. 테리어 개를 데리고 있던 나이든 신사며 직업이 없는 남자들까지 모여들어서 군중의 무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올바니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작달마간 보울러 씨는 생명의 깊은 원천을 밀폐해버린 사람이었지만 이러한 일이 생길 때면 갑자기 당치 않게 감상이 넘쳐 흘러 그 생명의 밀봉이 터질 수도 있었다. 여왕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려고 지켜서 있는 이 가난한 여자들, 귀여운 아이들, 고아들, 과부들, 전쟁, 쩌쩌 그의 두 눈에는 정말 눈물까지 고였다.
멜가의 앙상한 가로수 사이로 따뜻하게 산들거리고 있는 미풍은 영웅들의 동상을 스쳐 보울러시의 가슴속 깊이 영국이로서의 감격의 깃발을 휘날리게 했다. 차가 멜가로 접어들자 그는 모자를 벗어들었고 이제 차가 앞으로 다가오자 그 모자를 치켜들었다. 그는 핌리코에 살고 있는 가난한 아낙네들이 자기에게 바싹 다가드는 것을 모르고 차렷 자세를 하고 서 있었다. 차가 접근해 오고 있었다. 벼랑간 코츠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행기의 폭음이 불길하게 군중들 위에 들려왔다. 비행기는 가로수들 위로 날아오고 있었는데 흰 연기를 뒤로 내뿜으면서 빙글빙글 돌며 선회하더니 무엇인가 글씨를 쓰고 있자는가. 글쎄, 공중에다 글씨를 쓰고 있자는가. 모두들 올려다보았다. 비행기는 급강하를 한 다음 똑바로 다시 날아올라 원을 그리고 또는 정속력으로 날아가다가 급강하였다. 그리고 다음엔 다시 날아오르는데 그럴 때마다 가는 곳마다 흰 연기가 굵직이 엉킨 줄기가 그 꼬리로부터 뿜어나와 꾸불꾸불 굽이져 하늘에 글씨를 그려놓고 있었다. 근데 무슨 글자지? C, E 아니면 L자일까? 이것들은 잠깐 머물러 있었을 뿐 바로 흩어져서 공중에 녹아버리듯이 지워졌다. 그리고 비행기는 다시 멀리 날아가 하늘 속 새로운 곳에 또다시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K, E, Y자 등을. 브락소. 코츠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긴장 속에 급에 질린 음성으로 소리 질렀다. 흰 강부에 쌓여 엄마 팔에 안겨있는 어린애도 반드시 누워서 똑바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 뭐. 블레칠리 부인도 목류병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도 모자를 손에 들고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는 보울러시도 똑바로 위를 보고 있었다. 멜가의 사람들은 모두들 일어선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사이에 온 천지는 완전히 조용해지고 하늘에는 갈매기 떼가 날아가고 있었다. 한 마리가 앞장을 서고 다른 것들은 그 뒤를 따랐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극도의 정적과 평화 속에서, 이와 같은 창백함과 순수함 속에서 종이 11번 울렸고 그 영혼이 날아가는 갈매기들 사이로 사라져갔다. 비행기는 멋대로 선회하면서 매진하고 급강하였다. 날색에 자유자재로 얼음판을 미끄럼 타듯이 아니면 춤이라도 추듯이. 이번엔 이자야. 블레첼리 부인이 말했다. 과자 광고록은 보일러시가 중얼거렸다. 관로 속에 이때 차는 철문 안으로 들어가서나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비행기는 연기를 내뿜지 않고 멀리 날아가고 있었으며 연기는 흩어져 희고 넓은 구름장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다. 이제 비행기는 사라지고 말았다. 구름 저편으로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E, G 혹은 L자 등 글자가 녹아붙은 구름은 유유히 이동하고 있었다. 절대 비밀인 중대한 사명을 띠고 런던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야만 한다는 듯이 사실 그렇기도 했다. 가장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었다. 이때 벼랑간 기차가 터널 밖으로 뛰쳐나오듯이 비행기가 다시 구름 밖으로 튀어나왔다. 비행기 폭음 소리는 멜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귀에 울렸다. 그린 공원에, 피카딜리에, 리전트 공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귀에도 울렸다. 굽이치는 연기 줄기를 꼬리 뒤에 달고서 비행기는 낙하했다. 상승했다 하면서 한자 글자를 그려내고 있었다. 대체 무슨 글자일까? 루크레치아 위렌 스미스는 리전트 공원의 넓은 보도가에 놓여있는 벤치에 남편과 나란히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저것 좀 봐요, 셉티머스. 그녀가 소리 질렀다. 홈스 의사선생은 그녀들은 남편이 그 자신 이외의 다른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라고 일러주었던 것이다. 글쎄, 별다른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건강이 다소 좋지 못할 뿐인 것이었으니까. 비행기가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구먼. 셉티머스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신호는 실제 말은 아니었다. 그러니 읽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이 정묘한 아름다움만으로도 신호임은 분명했다. 하늘에서 시들어 녹아가는 연기의 글자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글자들은 무한한 자비와 친절한 웃음 속에 상상하지도 못할 아름다움을 하나씩 나타내 보이며 그저 보고만 있으면 더욱 많은 미를 그냥 제공해 주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제 눈물이 그의 볼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탕 과자의 광고예요. 사탕 과자 광고를 하는 중이에요. 애 보는 어떤 계집 아이가 루크레치아에게 일러주었다. 이들은 다 같이 글자를 더듬기 시작했다. ROFKR 이라고 애 보는 계집 아이가 말했다. 셉티머스는 그 계집 아이가 바로 자기 귓전에서 KR 하고 읽어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깊고도 보드랍고 풍금소리같이 풍요한 음성으로, 그러나 한편 이 음성에 있는 메뚜기 소리 같은 끌끄러움이 그의 등줄기를 감미롭게 쓸어주고 그의 뇌수 속에 일련의 음파를 보내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음파는 흔들려서 부서지고 말았다. 이것은 실로 굉장한 발견이었다. 어떤 특정한 기압 조건 하에서 갈로 속에 글쎄 인간은 과학적이어야 하니 말이다. 무엇보다도 과학적이어야 하니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특정한 기압 조건 하에서 인간의 음성이 수목들의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으니 말이다. 다행히도 루크레치아가 손으로 남편의 무릎을 굉장한 압력으로 짓눌렀기 때문에 그는 꼼짝달싹도 하지 못했다. 지금 느티나무들은 위아래로 흔들거리고 있고 그 잎새들도 경쾌하게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으며 빛깔들은 나무 잎새들이 움푹 물결 치며 움직일 때마다 푸른 빛에서 초록빛으로 끊임없이 진해졌다 엷어졌다 하고 있었다. 말머리에 장식된 술장식이나 기부인네 모자에 달린 새털처럼 수목과 그 잎새들은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무척이나 강하게 아래 위로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광경이 주는 흥분에 못 이겨 그는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눈을 감아야지,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지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들이 손짓을 했다. 잎새들은 살아있었다. 나무들은 살아있었다. 잎새들은 수백만의 섬유를 통하여 지금 벤치에 앉아있는 그와 연결되어 자기의 육체를 아래 위로 부채질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무가지가 늘어졌을 때 그도 또한 똑같이 늘어졌다. 불규칙하게 내뿜고 있는 분수들 위에서 참새들이 푸드득거리면서 오르내리며 날고 있는 것도 이 구도의 일부였다. 흰색과 푸른색 바탕에 그무스름한 가지로 줄이 진 도형. 소리는 이와 같은 도형과 잘 어울릴 것 아닌가. 또한 음과 음 사이의 공간은 음 자체에 못지않게 의미가 있을 것 아닌가 그는 생각했다. 어린애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때 또 멀리서 기적이 울려댔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었다. septimus 루크레치아가 말했다. 남편은 깜짝 놀란 듯이 보였다. 주위 사람들도 알아챘다. 나 저 분수까지 걸어갔다 올게요. 아내는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홈스 의사선생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을지 모른다. 그녀는 남편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싶었다. 이제 이렇게 그의 곁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남편은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만 아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그녀는 모든 것이 무서워졌다. 하늘도 나무도 놀고 있는 아이들도 끌려가는 집마차도 울리는 기적소리도 모두 다 허물어져 가는 것만 같았다. 아무튼 모든 것이 죄다 무섭기만 했다. 그러나 이이가 자살은 하지 않겠지. 그녀는 생각했다. 더구나 그런 말을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다. septimus는 너무 과로를 한 거예요. 고작 이 정도의 말을 어머니에게나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고독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이제 남편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었다. 돌아다 보니 초라한 코트를 입은 남편은 혼자 웅크리고 앉아서 앞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대장부가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하지만 남편은 전쟁에도 참가해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이전의 septimus가 아니었다. 그녀는 레이스의 깃을 달고 있었다. 그리고 새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 남편은 그녀가 없어도 행복한 모양이다. 그녀는 남편 없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은 이기적이었다. 아니 남자란 다 그렇다. 사실 그는 병이 아니다. 그녀는 눈앞에 손가락을 펴보았다. 자 봐라. 결혼 반지가 흘렁할 정도로 말라 있었다. 고통받는 사람은 그녀 혼자뿐이었다. 그래도 하소연할 사람조차 없다. 이탈리아는 멀고 멀다. 언니들이 앉아서 모자를 만드는 하얀 집과 방, 저녁이면 산보를 나와서 깔깔대는 사람들로 번잡한 이거리 저거리. 그것은 생기 없는 이곳 사람들과는 딴판이었다. 바퀴 달린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항아리 속에 꽂은 몇 송이 보기 흉한 꽃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이곳 사람들과는 글쎄 밀라노의 화단을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대체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일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말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불꽃도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 불똥은 밤하늘로 스쳐올라 부서지고 암흑으로 뒤덮여 집들과 탑들의 윤곽 속에 쏟아진다. 그리고 황량한 언덕을 희미하게 비춰내곤 이내 꺼져버린다. 그러나 비록 이것들이 사라져버려도 밤은 그 불똥에 가득 차있다. 색은 잃고 창마다 닫혀 있어도 불똥들은 거기에 보다 더 묵직하게 존재하며 환한 대낮도 비춰내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저 암흑 속에 엉켜있고 암흑 속에 뭉쳐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고뇌와 불안을
새벽의 빛이 가져다주는 위안도 빼앗긴 채 벽을 희게 또는 부옇게 물들이고 유리창 하나하나를 비춰내고 들판의 안개를 걷어내고 또는 평화스럽게 풀을 뜯고 있는 젓갈색 소들을 비춰주는 새벽이 오면 모든 것은 다시 또 눈앞에 나타나 존재하게 마련인 것이다. 아, 외롭다. 그녀는 리전트 공원 분수교 때 서서 인도인과 그의 십자가를 첫 바라보면서 소리 질렀다. 모든 경계선이 사라지는 깊은 밤처럼 아마 이 나라도 고대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 아닐까. 글쎄, 고대 로마인들이 이 나라에 상륙했을 때 모호한 채로 산들은 이름도 없고 강물은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굽이쳐 흘러가는 시절의 이 나라의 모습처럼 루크레치아의 마음속 암흑도 그와 같았다. 이때 벼랑간 한 암초가 발밑에서 솟아나와 그 위에 딛고 서게 되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닌가. 수년 전에 밀라노에서 결혼한 그의 아내. 그러니 나는 절대로 그이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돌아다 보니 이제 암초는 무너졌다. 밑으로 그녀도 떨어져 들어갔다. 남편이 없어졌다. 그이는 위협조의 말대로 자살을 하려고 가버렸을까? 집마차 밑에 뛰어들려고. 그러나 아니다. 그는 거기 있었다. 아직도 벤치에 혼자 앉아 그 초라한 코트 차림으로 다리를 꼬고서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중얼 뭐라 말했다. 사람은 나무를 잘라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신이 존재한다. 그는 이와 같은 신의 계시를 봉투 뒷면에 기록했다. 세계를 변경시켜라. 정오로 살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을 알려라. 그는 이것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기다렸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맞은편 난간에 앉아있는 참새가 셉티머스하고 너댓번 지저귀고 나더니 이번에는 목청을 빼고서 생생하고도 더 높은 그리스 말로 범죄는 없다고 조잘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한 마리가 사자만이 건너는 강 저편 생명의 목장에 서 있는 나무로부터 날아와서 둘은 함께 더 높이 길게 빼면서 그리스 말로 죽음은 없다고 지저귀고 있었다. 여기 내 손이 있고 사자가 있다. 그리고 흰 물건들이 맞은편 난간 뒤에 모여들고 있다. 그러나 그는 감히 볼 용기가 없다. 에번스가 저기 난간 뒤에 있다. 뭐라고요? 루크레치아가 불쑥 말하면서 남편 곁에 앉았다. 또 방해구나. 늘 방해만 하는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글쎄, 바로 저기 저 너머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곳에는 나무그늘 밑에 의자들이 놓여 있고 공원에 쭉 뻗친 경사면이 녹색의 기다란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 펼쳐 있으며 그 위에는 파란 천장처럼 하늘과 핑크빛 연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연기가 자욱히 끼어있는 성벽과 올망졸망 잇따라 늘어서 있는 집들이 있었고 거리의 잡음은 원을 그리며 울려 퍼졌으며 오른쪽에는 황갈색 짐승들이 동물은 울타리 너머로 목을 길게 빼고서 어리렁대며 표효하고 있었다. 거기 나무 그늘에 그들은 앉아 있었다. 저것 좀 보세요. 그녀는 크리켓용 말뚝을 들고 가는 한 패의 소년들을 가리키면서 애원하듯이 말했다. 한 아이는 음악당에서 어릿광대처럼 발을 질질 끌고 가다가 한쪽 발꿈치로 한번 삥 돌고 나서 다시 발을 질질 끄며 걸어가고 있었다. 저것 좀 보세요. 그녀는 또 애원하듯이 말했다. 홈스 의사선생이 그녀에게 이르기를 남편으로 하여금 현실적 사물을 보도록 해주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음악당에 가게 하거나 크리켓을 하게 하도록 말했다. 글쎄, 홈스 의사선생이 이렇게 말하잖던가. 크리켓은 매우 좋은 운동이지요. 아주 좋은 야외 운동이지요. 주인들은께는 아주 알맞는 운동이지요. 라고. 저것 좀 보시라니까요. 그녀는 되풀이했다. 보라. 형태없는 무엇이 셉티머스에게 명령했다. 이 음성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존재요. 최근의 삶으로부터 죽음으로 옮겨간 셉티머스와 지금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사회를 혁신하기 위해서 나타난 군주다. 나는 이불처럼 또는 햇빛에만 녹는 백설의 담요처럼 영원히 소모되는 일 없이 영원히 고뇌를 참아가면서 가로놓여 있다. 나는 속죄양이요 영원한 순환자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원치는 않는다고 그는 신음했다. 그는 한 손을 내저으며 그 영원한 순환, 그 영원한 고독을 내뿜는 신용을 했다. 좀 보시라니까요. 그녀는 다시 애원하듯 말했다. 남편이 이렇게 바깥에서 혼자서 찌끄러대기라도 해서는 안 되니 말이다. 좀 보시라니까요, 네? 그녀는 또 애원했다. 그러나 대체 무엇을 보라는 말인가? 몇 마리의 양들밖에 없다. 리전트 공원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메이지 존슨이 물었다. 그녀는 겨우 이틀 전에 에딘버러에서 상경했다는 것이다. 이쪽이 아니라 저쪽 길로 가세요. 루크레치아는 이 여자가 남편을 볼까 무서워서 내쫓듯이 손짓을 하며 흥분한 소리로 일러주었다. 둘 다 이상하다고 메이지 존슨은 생각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다. 그녀는 레든홀 가에 있는 숙분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런던에 처음으로 상경하여 이날 아침 리전트 공원을 마친 산책 중이었다. 의자에 앉아있는 이 부부는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젊은 아내는 외국인 같으며 남편은 이상한 데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노인이 되어서도 잊지 않을 것만 같았다. 수많은 추억 가운데 50년 전 어느 맑은 여름 아침 리전트 공원을 산책하던 일이 끄림칙하게 되살아날 것만 같았다. 그녀는 지금 겨우 19살밖에 안 된 데다가 엊그제 런던에 도착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참 이상했다. 이 부부에게 길을 물었더니 아내는 깜짝 놀라서 손을 휘저었고 남편은 정말 정상이 아닌 모양이었다. 싸웠을지도 모른다. 영원히 헤어지려고 하려는지도.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제 보니 저 모든 사람들, 돌로 둘러싸인 못, 만발한 꽃들, 늙은 노인네들, 대부분 바퀴 달린 의자에 앉은 병자들. 에딘버러에서 이곳에 와보니 모든 것이 이상스럽게만 보였다. 메이지 존슨은 조용히 걸음을 옮기거나 멍하니 둘러보면서 산들바람에 나부끼는 무리들과 합세했다. 다람쥐는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몸치장을 하고 있고 분수같이 오르는 참새는 빵 불스러기를 주우러 어지럽게 날고 개들은 난간에서 서로 뒹굴며 장난치고 있었다. 이제 따뜻한 바람이 이것들 위를 조용히 스쳐갔다. 그러자 이것들은 물구름이 바라보는데 어딘지 모르게 익살맞고 의젓한 눈초리에 인간들은 생기를 얻잖는가. 이때 메이지 존슨은 오 하며 소리를 지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충격을 느꼈다. 갈로 속에 글쎄 의자에 앉아있던 그 젊은 남자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해놓았으니 말이다. 분명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다. 이렇게 되네요. 무서워. 메이지 존슨은 소리 지르고 싶었다. 그녀는 집을 버리고 뛰쳐나오지 않았는가. 런던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식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는 집을 나왔을까? 그녀는 철 난간의 둥근 마디를 쥐어 비틀면서 소리를 질렀다. 저 애는 아직 인생을 모른다고 템스트 부인은 생각했다. 그녀는 다람쥐들에게 주려고 빵 부스러기를 모아 종종 이 리전트 공원에 와서 점심을 먹곤 했다. 몸이 좀 뚱뚱하고 살이 좀 늘었어도 욕심을 적당하게 갖는 게 좋은 거라고 템스트 부인은 생각했다. 아들 퍼시는 술을 마시지만 아들이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부인은 여태껏 고생을 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이런 젊은 처녀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너는 그만하면 예쁘니까 결혼을 하게 될 거야. 템스트 부인은 생각했다. 결혼을 해봐. 그러면 알게 될 테니. 또 부인은 생각했다. 요리며 또 이런저런 일들이며 남자란 제각기 버릇이 있기 마련이거든. 글쎄 그런 일들을 미리 알 수만 있었더라면 내가 과연 이런 길을 택했을까? 템스트 부인은 생각했다. 그래서 부인은 메이지 존슨에게 한마디 속삭여주고만 싶었다. 그리고 또한 그녀 자신의 축 늘어지고 주름살 잡힌 얼굴에 연면의 키스를 받고만 싶었다. 글쎄 고생스러웠던 인생 때문에 그렇다고 템스트 부인은 생각했다. 글쎄 그녀가 무엇을 바치지 않았단 말인가. 그녀는 그 장밋빛과도 같은 살결도 날씬한 몸맵시도 아니 발까지도 모두 바치지 않았던가. 갈로 속에 이때 부인은 보기 싫게 매듭진 두 팔을 스커트 밑으로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밋빛 살결이라 부인은 속으로 빈정거렸다. 예, 다 쓸데없는 걸 한다.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그리고 좋은 날도 있으면 굳은 날도 있게 마련이다. 인생이란 장밋빛 살결 같은 건 문제도 아니라 말이야. 더구나 정말이지 이 캐리 템스트는 켄시티 타운에 사는 어떤 여자와도 운명을 바꾸곤 쉽지 않단 말이야. 이렇게 부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애원했다. 동정을, 장밋빛 살결을 잃어버린 데 대한 동정을. 부인은 마음속으로 동정을 애원했다. 히아신스 화단 곁에 있는 메이지 존슨에게. 아, 비행기다. 그런데 템스트 부인은 줄곧 외국 여행을 하고자 갈망하지 않았던가. 부인에게는 전도사인 조카가 하나 있었다. 비행기가 비상하여 쏜살같이 날아갔다. 부인은 마게이트 해수욕장에 가면 육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 바닷속에 멀리 들어가곤 했다. 그녀는 물을 무서워하는 여자들이 딱 질색이었다. 비행기는 다시 급강하여 내려왔다. 그녀는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 비행기는 다시 상공으로 올라갔다. 저 비행기에는 잘생긴 젊은이가 타고 있겠지. 템스트 부인은 속으로 확신했다. 그런데 비행기가 다시 멀리 날아갔다.
빠르게 사라지면서 비행기는 멀리 쏜살같이 날아갔다. 그리니치와 모든 선박들의 돛대 위를 날아넘고 회색 교회며 세인트폴 사원 그 밖의 것들이 있는 작은 섬 위를 날아 마침내 런던 교외에 펼쳐진 들과 검푸른 숲 상공을 날고 있었다. 이 숲에는 용감한 개똥지 바퀴들이 대담하게 뛰어다니며 재빠르게 달팽이를 쪼아 한 번, 두 번 또는 세 번씩이나 돌 위에 내등댕이 쳤다. 비행기는 멀리 날아가서 지금은 한 개의 반짝이는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나는 동경이요 하나는 집중이요 또한 인간 영혼의 상징이 아니겠는가 하고 벤틀리시는 그리니치의 자기 정원에서 잔디를 기운차게 깎으며 생각했었다. 혹은 내 결심의 상징이 아닌가. 벤틀리시는 삼나무 주위의 잔디를 깎으면서 생각했다. 글쎄 이것은 사상이며 아인슈타인이며 사색이며 수학이며 맨델의 법칙이며 등등의 수단에 의하여 자기의 육체 밖으로 자기 집 너머로 탈출해 나가려는 자신의 결의의 상징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비행기는 멀리 날아가 버렸다. 그러는 동안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정체모를 한 남자가 가죽 가방을 들고 세인트폴 사원의 계단 위에 서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다. 사원 안에는 그윽한 향기와 극진한 환대와 그리고 또 그 위에 깃발들이 풀러기는 수많은 무덤이 있을 것 아닌가. 깃발들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발붙일 곳 없게 만든 저 진리 탐구라는 고약스런 정신적 승리의 상징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원이 동료를 제공하여 또한 자기를 이곳 사회의 일원으로 초청해 준다고 그는 생각했다. 위대한 사람들도 이곳 사회에 속해 있고 순교자들도 이곳 사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았는가. 어째서 나는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팸플렛이 가득 들어있는 가죽 가방을 제단 앞에 내려놓았다. 그런데 제단의 십자가는 추구나 탐구 또는 어휘의 장난 등을 가지고는 도저히 다달할 수 없는 피안으로 성화되어 육체를 해탈하고 완전히 정신화한 그 무엇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니 어째서 안 들어간담? 그는 생각하면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가 이러한 동안 비행기는 러드게이트 광장 상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거리에서 일어나는 소리밖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비행기는 조종사도 없이 제멋대로 날고 있는 듯 싶었다. 이제 곡선을 그리며 날아오르는가 하면 또 곧장 날아 올라가고 있었다. 황홀 속에 또는 순수한 기쁨 속에 솟아올라가는 그 무엇과도 같이 그리고 꼬리로부터는 하얀 연기가 뿜어나와 T, O, F 자 등을 그려놓고 있었다.